여러분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 오늘은요 2016 대입 논술 합격 답안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특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요 일산 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6 수시 논술 전형 중에서도요 수능 이전에 보는 전형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이 수시 원서 접수 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접수를 마감한 대학이 한 2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거의 대거 마감을 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 다음 주 중에는 대부분 마감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원서를 쓰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보신 친구도 있고 어디를 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수능 이전에 논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내가 논술 전형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도움도 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선생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대본이죠. 강의 선생님이 준비한 대본에 이렇게 표지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D62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수능이 6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 어떤 친구들은 어떡해 62일밖에 남지 않았어 시간아 천천히 가라 이런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지겨워 수능 빨리 꺼줘 막 이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수능 한 2달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혹시 고3 학생들이 언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아시나요? 고3 학생들 언제 열심히 할까요? 맞습니다. 자, 고3 학생들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때는요 바로 3월입니다. 사실 1월, 2월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요. 자, 3월 2일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를 듣고 같이 열심히 뛰는 사람들처럼 3월은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 가장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까요? 자, 달리기의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한 중반 좀 넘어가가지고 지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수능 전까지 생각해 보면 선생님 이제 8월, 7월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3학년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하지 않은 시기는 언제냐면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 원서 접수를 다 끝내고 난 바로 지금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정도를 가장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내가 지켜봤어. 내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자, 근데 이유를 선생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한 9월 정도 되면은 자, 어떤 결론이 내려지나요? 내가 공부를 잘 하려고 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이 두려움을 떨칠 위해서 뭘 준비하냐면 수능이 뻔히 잘 안 나올 것을 대비해서 공공연한 핑계를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라고 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입시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공부 못하게 하고 집중 못하게 하는 건 사실 외부 환경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극진한 대접을 받나요?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듣기 평가하면은 숨도 안 쉬는 거 아시죠? 버스도 큰 소리로 달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 사실 외부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할 일은 없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넘지 못할 벽이 있다면 그런 벽이 있다면 오직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만든 벽뿐이다 라는 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내가 나중에 결과가 좀 두려워서 못 볼 걸 미리 걱정해가지고 핑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잘 이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시 이전에 치러지는 이 논술 전형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논술 전형 지원하는 친구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어느 대학에 지원할까 이거보다 고민이 뭐냐면 수능 이전에 논술 전형을 시험을 볼까 말까 이걸 가장 고민을 합니다. 자, 아마 지금 우리 친구도 그런 고민을 했거나 아직도 그런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 오늘 선생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수능 이전에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을 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본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사탐의 운명, 과탐, 사탐의 우리 인문계열이니까 사탐만 생각해보면 사탐의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처음에 3월에 그래 지금부터 국영수, 1학기 땐 국영수, 사탐 여름방학부터 하지만 국영수를 정리하겠다는 1학기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때 진짜 국영수, 사탐은 2학기부터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보고도 한동안 계속 국영수를 다 정리하지 못하고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탐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준비하지 못한 채 시험을 봐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논술 전형도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주요 대학들이 논술 전형 일정을 다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논술 준비는 수능이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아주 넉넉한 수준까지 해놓고 내가 논술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의 반 이상. 그래서 논술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그냥 경험 삼아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신다면 자, 수능 이전 논술 전형은 그냥 경험이 아니라 남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거 선생님이 강조하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 대입논술 합격 답안 작성법. 와우, 수능 이전 논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가 이렇게 쫙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총 오늘 3가지 정도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뭐 일단은 인문계열 논술이 이제 뭔지, 그 다음에 대학별 논술에 우리 수능 이전 대학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형이 실시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근두근 기대하시는 오늘 주요 대학, 이전에 보는 2개의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답안 작성법을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과제를 선생님하고 먼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문계열 논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논술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 또는 어떤 방송 강의 또는 외부의 강의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지가 선생님 이렇게 세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10년 이 기간만 이렇게 길게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전국에서 논술을 제일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강의 보시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논술을 제일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10년 동안 강의했던 모든 내용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되는 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논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정말 간절히 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잘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논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도 그 사랑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거야. 사랑이 뭔지 잘 모르면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술이 뭔지 모른 채 논술을 준비하고 논술 시험을 보면 100점 100패. 자, 그래서 논술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선생님 정리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논술을 구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논술은 무엇과 다르다? 자, 글짓기와는 전혀 다르다. 글짓기는 전혀 다르다. 이 글짓기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글짓기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창조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논술은 창조적인 영역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추리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글짓기가 아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자, 그럼 도대체 논술은 뭐냐? 선생님, 논술이 글짓기가 아니면 뭔가요? 자, 논술이 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실제로 논술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무엇을, 주장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하기 위한, 설득하기 위한 무엇이다? 글쓰기다. 이 글이라는 것은 무엇일 뿐이다. 무엇일 뿐이다. 그냥 방법일 뿐이다. 그래서 뭐에 집착하지 마라. 글을 쓰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럼 뭐에 집착해야 되느냐?
바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과정에, 이 설득하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그럼 선생님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나와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생각처럼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건 무엇냐? 나와 상대방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상대가 뭐 할 만한, 믿을 만한 무엇을, 근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상대가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자,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가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설득이다. 이게 논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을 만한 근거 어떤 거겠어요? 주어진 정보, 주어진 제시문 중에서 뭐가 진짜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있어야 될까요? 그 정보의 내용을 일단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르려면 또 뭐 또 필요할까요? 이해만 하면 될까요?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뭐 또 해야 돼요? 분석도 할 수 있어야겠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려면 뭐 또 해야 될까요? 비교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찾아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면 상대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다? 논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논술은 왜 필요하고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심심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사람을 모두 다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술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의 논술이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과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데 그게 개인적인 경우가 아니라 갈등을 발생하는 양상에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우리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논술이다.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뭘까요? 나랑 생각이 다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면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뭘까요? 확실한 방법은요, 상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상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회 계약에 따라서 상대의 뒤통수를 치거나 내가 가서 묻어가서 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민주적인 방법, 이 합리적인 의사의 방법을 이용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어디서도 필요하다.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학문의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면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논술의 정의는 뭐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잘 이해해서 분석하고 비교해서 선택해서 상대에게 제시하는 거다.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인문계열 논술을 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하실 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그렇다면 이 논술의 문제 해결은 어떤 방법과 절차대로 할까요?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사실 논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논술의 문제 해결의 과정에 인문계열 논술의 모든 문제 유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는데 자 그러면 논술의 문제 해결의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거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맨 처음에 뭐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발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관역에 붙들어매는 문제를 데피니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강의 본 친구들 막 그렇잖아. 가끔 나 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지? 막 그럼 뭐야? 거울 딱 보면 문제가 나오지. 내가 안 예쁘구나. 문제를 정의해야죠. 그렇죠? 문제를 정의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도구가 뭐다? 언어잖아요. 근데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어? 다르고 다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애매하고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선생님 언어적이라는 말을 쓸게요. 자, 개념을 뭐 해야 할 때 필요가 있다. 확인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인문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어떤 거야? 뭐 평등이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뭐 또는 인간이라든지 또는 행복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개념들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보를 여러분이 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제시문이 정보로 주어지죠. 이 정보를 뭐 하는 과정? 비판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어떻게 비판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자, 비판의 과정 잘 봅니다. 일단 주어진 정보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야겠네요.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그 내용 너머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분석해야겠네요. 정보들끼리를 서로 비교해야겠네요. 비교한 정보에서 참인 정보와 거짓인 정보와 믿을만한 정보를 잘 선택해야겠죠. 자,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평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인문계열 논술 문항이 거의 대부분은 다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 과정을 물어보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학생들한테 기대해야 하는 역량이 너무 높아. 그래서 너희들 일단 이 기본 정도만 내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와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자, 너 그냥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볼게. 이런 정도 수준이면 주로 뭘 물어보냐면 요약하십시오 정도를 물어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너 내용 이해한 거 가지고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물어볼게. 분석하십시오라고, 이 분석하십시오라는 능력을 물어본 대학들은 대부분 어떤 논제를 출제하냐면 설명하시오라는 걸 출제해요. 설명하시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비교하십시오는 그냥 그대로 비교하죠. 가와 나를 뭐 서로 비교하십시오라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 해라? 선택해라.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 이런 게 바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찾아서 뭘 구성할 수 있다? 논리적인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때요? 상대가 설득이 됐지?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내가 제시하는 대안을 따라주지 않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 자, 오늘 보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검토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쉽게 생각해서 상위권이다, 중상위권이다라는 대학들,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필요로 한 그런 문항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자신의 견해를 찾아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써야지만 훌륭한 답안이 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은 최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게 사실 10년이 넘도록 논술에 대한 강의를 했던 선생님의 노하우이자 엑기스이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걸 TBS에서 선생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다 공개했으니까 누구한테 공개했어? 니들한테만 공개한 거야. 이거 딱 보고 니들 운명처럼 이거 듣고 있는 학생들 있죠. 니들한테만 공개한 거니까 니들 말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인문계열 논술의 정의와 문제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열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반적인 과정,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대입 논술 전형의 도대체 취지가 뭐냐, 그 다음에 출제자는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파악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출제자를 대입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신 성적이나 수능의 결과, 즉 학업 성취의 결과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인문학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으로서의 논술 능력, 이 사고의 능력이 있는 학생을 데려다 가르치겠어 라는 관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내가 사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논술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논술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쓰기를 많이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논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왜? 논술이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뭐 하라는 거야? 밥만 먹지 말고 생각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인문계열 논술,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사고 능력의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해볼 텐데,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대학별 논술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능 이전의 대학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이유는 뭐냐면요. 이 논술 전형 전부 하루에 보면 얼마나 좋겠어. 하루에 동시에 보면 여러분 딱 선택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형이 정말 복잡한 일정을 가지고 있으면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10월 3일 날 연세대학교가 출발을 합니다. 사회계열, 인문계열 시간 다르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적용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4개 영역 3개 중에 3개 영역 합이 6 이내니까 여러분 뒤에서 다시 선생님 정리를 드리니까 낮은 편은 아니죠. 자, 10월 6일 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9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건국대하고 동국대학교가 시험을 같이 봅니다. 자, 시간은 건국대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보고요. 동국대가 9시부터 10시 40분. 그리고 인문계열 2가 13시, 1시부터 2시 40분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그럼 가능한 거죠. 건국대 인문사회 계열 중에 하나를 보고 동국대 인문2 법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을 지원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1시간 만에 올 수 있다면 뭐 한 30분 만에 올 수 있다면 볼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텀을 이용하는 거 지혜이긴 하지만 자, 안정적으로 시험 보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1일 일요일도 가톨릭대 홍대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7일, 18일 한양대 에리카와 그 다음에 경기대가 시험을 보면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는 대학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건요. 시험 시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요. 선생님도 오늘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늘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 대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대학이 서류는 내일 마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오늘 당연히 서류가 내일 마감이니까 원서 접수도 내일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혹시 진짜 설마 진짜 막 전화 한번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기회를 잃어버린다. 호소하는 거 불가능하다. 자,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시간이 지났을 때 입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또 그 논술 전형 방법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형이 도대체 뭐가 반영이 되는지 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이네요. 모집인은 177명인데 전형 방법을 보시면 교과 42.5%, 그 다음에 출석 봉사 5%, 2.5%, 그 다음에 논술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석과 봉사는 뭐 출석 무단결석은 5일 이상 하지 않았고 3년 동안 봉사활동 20시간 했으면 거의 대부분 만점일 텐데, 자, 교과 변별력 조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만 논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수능 최저 설정이 돼 있는데, 자, 인문계열은 간호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문간호가 있으니까. 자, 인문사회 국수영사에서 2개 합 6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영역에 최소 3등급은 나와야지 가톨릭대 논술 잘 봐도 최저를 맞춰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국대 KU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484명 모집하는데 가장 이번에 건국대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반영 비율이 60%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국대학교 보시는 학생들은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과로 완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논술 전형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 논술 그래서 변별력이 논술 그 자체의 변별력이 높아져서 시험의 유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경기대학교입니다. 논술고사 우수자 전형인데 자, 수원과 서울 캠퍼스가 각각 모집인이 좀 다릅니다. 교과 50에 논술 50입니다. 수능 최저 역시 없다는 점 때문에 그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 키우시면 되는데 자, 이런 대학들은 보통 교과에 대한 변별력이 좀 높다라는 거 이해해 보셔야 되고요. 자, 동국대학교 논술의대 499명 역시 논술 60%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영탐의 2개 합산, 그러니까 2개 영역 최소 2개 2등급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서울시립대 1단계 논술로 100%를 뽑고 2단계에서 자, 1단계 성적 50, 교과 50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연세대학교 우리 친구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그런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이전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연세대학교인데 자, 일반 전형에서 683명 상당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요. 자, 교과 20에 비교과 10 논술이 70%나 됩니다. 수능 최저 4개 영역이 합이 6이네요. 4개 영역 합 6. 그러니까 4개 영역이 합이 6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개 영역이 합이 되려면 111 2가 되거나 뭐 1, 2, 2, 1이 되거나 해서 자, 최소 1등급이 한 2개 이상 나오고 2등급 밑으로는 안 나와야지만 합 6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일단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그 한양대 서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수능 이후에 전형을 실시하는데 에리카는 이전에 실시를 합니다. 400명 선발을 하고요. 논술이 60%가량 좌우지합니다. 자, 인문 상경계열 수능 최저 있습니다. 자, 2개 영역 합 6이고요. 자, 다음은 홍익대학교 논술입니다. 326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40에 논술 60%를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국수영탐 2개 영역 평균 2등급. 자, 평균 2등급이니까 좀 더 수월하죠. 왜냐 합사보다 수월한 게 3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 몇 개의 대학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대학이네요. 자, 8개 대학. 자, 8개 대학이 실제로 논술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드릴 텐데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꼭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거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자, 논술 전형, 각 대학의 논술 전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대학의 논술 준비를 위해서는 오직 그 대학의 문제만, 그 대학에 해당하는 방법만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실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특정 대학의 논술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100% 논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설득하는 글쓰기라는 본질적인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논술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문들과 논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유형과 특징을 설명해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특정 대학의 논술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가 정상적으로 출제가 됐다면 그건 논술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 전부이거나 일부에서 출제된다. 간혹 수준 낮은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이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분류와 비교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가톨릭 대학교부터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가톨릭 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제시문과 논제 등이 모두 다 교육과정에 다루는 이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작년도에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보고에서 논술, 이 대학별고사가 이 사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교육과정 이내에서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자, 자료를 이해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이 비판의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문항이 250자 내외가 한 문항, 근데 350자, 450자 내외로 짧은 유형으로 답을 쓰게 하니까 요구사항을 이 짧은 분량 안에 다 채워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건국대학교는 이 자료와 이해, 분석, 비교, 선택 중심 문항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건국대학교 선생님 좀 얼굴을 보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국대학교는요. 자, 건국대학교는 제 자료에 주어진 제시문의 난이도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교과서나 아니면 EBS 교재 중심으로 제시문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중에서도 어려운 걸 특기별로 고르나 봐. 자, 기본적으로 어려운 제시문을 선호하는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요. 이 정도 수준의 텍스트 이해해야지만 대학에 와서 수업 들을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작년보다 좀 더 강화된 자료가 바로 뭐냐면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리적인 사고 능력과 수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 저 인문계열 나 수학 수포자라서 나 지금 인문계열 선택했는데 왜 수학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지만 왜 인문계열 논술 문항에도 이 수학의 개념과 이런 수학의 문제 해결의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요. 문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발견이 되냐면 우리에게 발각이 되냐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올라가. 개인당 소득 수준이 점점 올라가네. 그런데 사람들의 자살이 늘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다고 대답하는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변수들과 변수들의 수치와 상관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통계나 아니면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학적 문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런 이해가 필요한데 건국대학교가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분석하는 난이도도 상당히 좀 높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항 등이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역시 교과서 중심으로 제시문과 논지가 구성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언어 사용형 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문항별로 점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5점에서 700자 내외 정도의 답안을 쓰게 하는데 짧은 분량의 제시문, 그 다음에 쉬운 논제가 특징이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한 답안, 출제자 의도가 다 들어간 포함된 답안을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분량이 작은 답안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답안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코끼리 냉장고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코끼리를 꾸겨 넣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끼리를 딱 잡아가지고 코끼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살을 싹 발라, 뼈와 살을 발라가지고 살만 정확하게 냉장고 안에 얼릴 건 얼리고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한 건 냉장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라야 돼. 자,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자,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짧은 제시문으로 되어 있고 제시문의 양이 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제시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동국대학교는 자료를 이해하는 정도 수준의 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궁극에는 뭘 물어보냐면 자료 잘 이해해서 비교해봐, 분석해봐, 요약해봐 이러고 물어보다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네 생각이 뭐야? 자, 여기까지 물어보는 대학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논술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체 이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립대입니다. 인문사회 전반에 관련된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해, 비교, 비판, 논증 구성 능력을 요구합니다. 2000자 내외의 세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한 문항당 한 400자, 600자 정도 되니까 자, 그리고 쓰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데 한 문항 한 1000자 정도 완성된 형태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분량이 한 1000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기승전결이냐 서론, 본론, 결론을 딱 형식을 갖춰야 되는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끼워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이 논증의 과정과 결론이 도출되는 이 흐름이 완성된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저쪽에는 관역에 화살을 쏴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살이 저 관역까지 날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 있게 완성된 하나의 글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을 대안이 그 끝에 가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사고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자, 연세대학교는 다면사고형 논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통합사고형 논술,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에 있어서 가장 본질에 가까운 논술 문제를 출제한 대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논제와 제시문은 교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쉬운 편이라서 딱 보면은 뭐야, 굉장히 쉬운데? 나 연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사고력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논술 문항은 논술 문항은 창의력의 가장 변별력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는요,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연세대학교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출제자도 생각도 못한 답안을 찾아내야 된다. 찾아낸다기보다는 추리해 가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는 거 똑같고요.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문항, 추론 중심의 문항 출제되는 거. 자, 자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홍익대학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교과서 및 EBS 교재 중심, 제시문, 그 다음에 이해력, 분석력, 그 다음 창의력까지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보는 대학 문항을 출제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 인문계열 논술에 대한 수능 이전의 논술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능 이전의 논술은 그냥 그저 한번 가서 재미삼아 보는 경험이 아니다. 뭐다? 오직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특별한 기회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대학별 합격 답안 작성법을 한번 실제 문항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마무리하면서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요. 이렇게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렇게 표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계속 안 들고 바닥에 놓고 있었어요. 아, 이런 명강의가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있다. 이런 거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 교시는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제 주요 대학 다는 못 다루니까 2개 대학의 논술 문제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핵심적인 답안 작성법 선생님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볼 때가 어디냐면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인문계열에서 실제 출제됐던 그런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자, 첫 번째 연세대학교 문제 1번은요. 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가 나왔습니다. 인간과 동물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거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하고 분석하시오. 자, 주어진 자료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문항이죠. 자, 문제 2번은 제시문 나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의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항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이렇게 논술 보면 항상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논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자, 문제 1번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십시오인데 자, 문제 1번의 요구사항은 뭐냐면요. 자, 제시문 다가 있네. 제시문 가나다가 있는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자, 분석하라는 거예요. 비교 분석하라는 건데 뭐가 먼저가 될까요? 당연히 분석하는 게 먼저가 되겠지.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하겠어? 비교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 써놔야 돼요. 그냥 분석 비교하십시오. 비교 분석하십시오.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입에 익어서 비교 분석하십시오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다르고 똑같고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말하자면 가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어진 겉으로 드러난 내용 이외에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뭔지를 분석한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자, 근데 모든 것을 다 비교하니 무엇을 비교하는 거야? 자, 그중에서 인간하고 무엇만, 동물의 무엇만, 관계만 비교를 하라는 문항입니다. 자, 이게 1번 문항인데, 자, 제시문 가나다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가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용모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판사와 용모가 서로 싸워. 재판정에서 뭐라고 싸우냐면 판사는 야, 너 어떻게 산에 가가지고 야생동물을 막 죽일 수 있니? 야, 이 동물이라는 거 뭐 낙엽 하나까지도 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어떤 관점이냐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자, 용모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물한테 권리가 있다면 나한테도 권리인데 인간이 먼저 아니야?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은 좀 어떻게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우월하다는 관점 용모,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지위를 구별하면 안 되고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판사의 입장. 자, 나제시문은 뭐가 나왔냐면요.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과 동물은 진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사실은 비슷해. 문어나 뭐 개나 니들이나 비슷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한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명 중심주의적 관점. 이거 사실 사회문화나 아니면 여러분 생활과 윤리나 윤리사상이나 이런 교과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제시문은 뭐가 나왔냐면 다제시문은 자, 동물은 인간하고 다르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권리와 유사한 경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제시문은 뭐가 나오냐면 역시 자,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가나다를 어떻게 분석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자, 어떤 관점이에요? 그러면 가는 판사의 입장에서 해야 되나? 용모의 입장에서 해야 되나? 복잡하죠. 누가 주인공인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정말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이 생태주의적 관점과 인간 중심 관점과 생명 중심 관점. 자, 보세요. 포함되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은 누구만 권리가 있어? 인간만 있어. 생명 중심은 누구랑 권리가 있어? 인간과 동물이 권리가 있네. 자, 그러면 생태주의는 누구까지도 권리가 있냐면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지구 전체 흙, 물, 불, 바람 뭐 이런 거 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죠. 생태주의적 관점의 판사와 인간주의 관점의 용모가 대립하는데 그들의 주장 각각 이렇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적인 관점은 현실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다라고 뭐가 돼야 돼? 체계를 갖춰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내용 정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거 안 된다. 자, 선생님 이제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순하게 내용 정리를 하면 안 되고요. 저 안 돼.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자, 이제 통계를 분석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통계를 분석하는 게 뭐가 나왔냐면 제시문화의 도표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화의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고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 보면 자, 결국은 뭘 하라는 거냐면요. 나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다 각각의 입장의 근거에 평가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나의 도표를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데 그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나의 도표를 근거로 뭐 하는 거야? 나의 도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항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나의 도표를 어떻게 하라라는 관점이 아니고 나와 다는 서로 뭐라고 그랬어? 1번 문항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서로 대립하는 관점이 있었지. 나와 다의 각각의 입장, 주장을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이거 왜 평가하니? 나와 다 중에 무엇을 받아들일지 뭐가 더 우리가 선택하는데 올바른 것인지를 평가하는 거야. 근데
그냥 평가해서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라는 거야? 바로 제시문 라에 나와 있는 도표를 뭐 하는 거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라고 그러면 그냥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는 거야? 뭐는 뭐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뭘로? 근거로 무엇을 도출해? 나와 다 중에 무엇이 받아들일 만한 주장인지를 뭐 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가 1번 문항에서 서로 대립된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용 이해를 했는데 나와 다를 평가했더니 다 좋더라 또는 다 틀리더라 이런 관점 어렵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문항을 포괄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사고해야지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자, 동국대학교 문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동국대학교 문항 약간 양이 좀 많은 듯 합니다. 선생님이 얼른 뽑아보니까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동국대학교 문항 딱 받았을 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 5줄에서 한 많으면 8줄, 9줄, 10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이건 자, 선생님이랑 1번 문항 정도만 해결을 하셔도 자,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자, 이건 뭐냐면 잠깐. 이게 뭐냐면 올해 7월에 동국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모의 논술을 본 거예요. 인문계열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든 대학의 논술 문항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대학교 입학처 자료실에 가시면 다 있어. 나 놀라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1번 문항이 되게 길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거 뭐야? 문제도 아니고 뭐야? 나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자발적 집단 활동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1번 문제 1번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회 집단, 어떤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회 전체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집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는 거야. 집단은 긍정적이야. 하지만 뭐 하면 안 돼?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뭐 하면 안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1번 문제에 깔려있는 이 동국대학교 문제 전체에 깔려있는 전제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전제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전제 뒤틀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사회 전체의 공공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럼 뭐야?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에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다양한 집단은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제시문 가부터 라를 활용하여 공익이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을 설명하시오. 이게 뭔 말이야? 자, 제시문 가부터 라를 활용하라고 그랬어. 활용하라고 그러면 어떤 친구들 뭐 하냐면 잘 봤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쓴단 말이야. 활용하라는 얘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이건 뭐 해야 되냐면 제시문 가라를 무엇이 더 맞는 편이냐 바탕으로 이 바탕으로 다시 쓰면요. 가부터 라를 이용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공익이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자, 공익이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입증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자, 공공성이 집단의 이익보다 더 큰 것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뭐 하는 문항이야? 증명하는 문항이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가부터 라 제시문까지를 무엇으로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증명하는 문항인 거야.
그럼 제시문 가나다라가 나와 있는데 제시문 가나다라 다 이것과 관련된 이 전제 안에 들어있는 건데 순서대로 요약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가 내용 어떤 거 나와 있냐면 이익 집단이 공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이익과 충돌하는 이유는 큰 집단의 정치적인 권력이 더 크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사회적 구조,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거야. 이걸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라에 나와 있는 선택적 이익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제시문 가나다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가나다라를 마치 이 조각 맞추기 하듯이 어디다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 이게 하나의 완성된 답안이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이 2개 문항 정도 지금 나머지 문항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학교 나머지 문항도 지금 뭐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문화적 자본이 사회 계층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하고 나의 사례를 해석하시고 나왔는데 나가 양반전에서 나왔어. 어떤 부자가 양반을 살려고 했다 보니까 엉망이네. 그냥 별로 안 사고 싶어서 뭐 이런 거예요. 즉 아비투스라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바로 계층의 갈등과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뭐가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문제 3번은 뭐냐면 가다를 토대로 애국심의 양가적. 이 양가적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동일 대상에 대해서 서로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존재하는 게 양가적인데 양가적인 성격을 쓰고 그걸 관련시켜 세계화 민족주의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세계화의 입장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이 양가적인 성격인데 애국심이라는 게 올바른 세계적 민족주의라는 건 도대체 뭐야? 라는 거에 대한 너의 견해를 묻는 거야. 근데 네 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2개 대학 정도를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대학별 합격 답안 작성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강의 내용 연세대학교 동국대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9월, 10월 되면 가장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쁜 결과가 예측되니까 나쁜 결과를 대비해서 핑계를 만드는 거다. 오직 여러분이 넘어야 될 벽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벽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은 저 강의를 정리하면서 선생님 그런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결심했어! 라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의지를 실천할 수 있나요? 이거 선생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예전보다 좀 슬림해졌습니다. 이유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가지를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가지를 안 먹는 지가 지금 이제 한 11개월 정도 돼 가는데 자, 이유는 뭐냐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선생님이 가장 맛있게 먹는데 선생님이 그 무렵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동안 삶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선생님이 계획했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살면서 그동안 뭔가 했다, 나름 뭔가 성공했다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그걸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그 무렵에 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뭐 가장 좋아하는 고기지, 고기. 그래서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은 효과는 뭐였냐면요. 잠시도 고기를 계속 먹고 싶으니까 24시간 내내 그렇게 했잖아, 너희도. 그래서 잠시도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했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예전에 그 신라의 뭐 김유신 이런 이야기, 김유신이 막 맨날 나쁜 술집 막 다니고 막 이랬대잖아. 그러니까 김유신이 막 취해가지고 안 가야지 이랬는데 말이 막 잠자고 있는 사이에 막 거기까지 데려갔다잖아요. 그래서 김유신이 말의 목을 이야 하고 쳤대지. 말의 목을 왜 쳤을까요? 이 나쁜 말, 이 주인의 뜻도 모르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유신도 이 자신의 말이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주 아끼는 그런 소중한 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유신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대신에 가장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마음이 아파도 스스로 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